안녕하세요. 예, 경정희 교수입니다. 예, 세종사이버대학교는 제가 참 인연도 많고 또 우리 조덕훈 교수님이 또 많은 관심과 이렇게 또 배려를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번 학기에 지금 부동산 정보와 빅데이터라는 과목을 많은 분들이 지금 수강을 이미 시작하셨죠. 예, 하셨는데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특강으로 이렇게 저 콜로시움에 이렇게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하고 기쁘게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블록체인에 의한 부동산의 시장 변화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한 학기에 이 내용을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참 놀랐습니다. 왜냐면 야,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술이구나. 정말 제가 오늘 강의할 부동산의 시장을 혁신적으로 변화를 주기에도 충분한 기술이구나. 이게 블록체인이 뭐 다른 분야에도 뭐 엄청난 기술이라고 하는데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한테 이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뭐고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참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제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는 조금 늦었습니다. 다른 데보다. 그래서 좀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이번 학기에 들어자마자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얘기해 주실 책. 자, 이제 아까 우리 조석훈 교수님께서 제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밑에 쓴 책 중에 제가 요번에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부동산 정보기술론이라고 해서요. 이 책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2018년도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총론적인 책입니다. 부동산 쪽에서 보면은 부동산 총론, 부동산 개론 뭐 이런 책이죠. 전반적인 부동산의 정보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할 것인가 하는 데 책이고 요번에 이제 쓴 책은 뭐냐면 빅데이터와 블록체인에 중점적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롭테크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돼야 되고 외국은 어떻게 되는지 이래 맞춰서 좀 심층 깊게 이렇게 쓴 책이죠. 그래서 이게 아직 출간은 안 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출간을 학기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책이 좀 두꺼워요. 한 650페이지 됩니다. 그것도 좀 줄여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 교정 작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여간 9월 중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책을 가지고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강의를 듣고서 블록체인에서 정말 더 좀 심리깊게 좀 알고 싶다 하면은 이 책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부동산에 관련해서 빅데이터나 블록체인에 관련된 책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없습니다. 그거에만 이게 맞춰지는 책이요. 그래서 이 책을 좀 보신다면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아직 책은 나오진 않았지만 오늘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오늘 참여를 하시는 분 중에 아주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한 분을 좀 한테 이 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옆에 우리 조덕훈 교수님 계신데 조덕훈 교수님이 계속 지켜보시면서 아마 한 분을 이렇게 선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거를 뭐 우편으로 발송을 하든지 뭐 택배로 보내든지 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할 내용이 이게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참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또 이렇게 블록체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뭐 그게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1시간 반 동안에 블록체인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다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욕심이어서 뭐 전반적인 내용을 쭉 하다 보니까 뭐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좀 염려되는 부분은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서 뭐 보면은요 책을 사봐도 이해도 안 되고 누구한테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렇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좀 쉽게 또 여러분 재미있게 이렇게 흥미롭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어젯밤에 잠을 설쳤습니다. 정말 잠을 설쳤어요. 왜냐하면 자칫하다가 이게 들어왔다가 아이고 이거 머리 아파서 못 듣겠다 하면서 전부 다 나가버리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되고
예,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내심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들을 기회가 없을 겁니다. 제가 이건 단언해서 말씀드리는데 부동산 분야에서 블록체인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하는 거는 아직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그래서 뭐 오늘 좀 조금 약간 좀 머리가 아프고 예, 그럴지라도 하여간 인내심을 가지고 다 들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가지 마시고 전부 다 같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할 얘기가요, 총 6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과 블록체인이 뭐냐 하는 얘기를 하고요. 이 블록체인이 참 오묘하고 참 기가 막힌 기술입니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래서 이 블록체인에 적용되는 그 암호화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술이 어떤 건지 이 얘기만 가지고도 아마 한 너댓 시간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짤막하게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이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 이런 법령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령 기술이 어느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활용되고 있는지, 또 블록체인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스마트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이 뭐고, 또 이런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또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또 활용되는 그 모델이 뭐냐면 ICO라고 합니다. Initial Coin Offer라고 해서 초기에 자금을 조달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부동산에 치면은 부동산 자금을 조달하는데도 ICO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자, 블록체인에 의해서 프로테크 되는 것이 어떤 거냐? 프로테크 하면 이제 프로퍼티하고 테크놀로지 두 가지를 합성어죠. 프로퍼티 하면 뭐 자산, 부동산 이런 의미고, 테크놀로지 하면 블록체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이나 IoT나 이런 기술들이 부동산에 접목되는 걸 프로테크라는데, 그 중에서 블록체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이 해외에는 있고 국내에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고, 마지막에 가서 블록체인에서 우리 부동산의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 변하는 것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것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혁신적인 말이라고 쓰죠. 예, 그래서 혁신적인 부동산의 변화를 주게 된다. 예, 그럴 것으로 보인다. 예, 이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있으니까 그거를 그래서 한번 전체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하고 이제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4차 산업혁명은 뭐 지금 1차의 기계화, 2차의 산업화, 3차의 정보화, 4차의 이제 지능화가 이루어지는 혁명. 그래서 네 번째의 그런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뭐 이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블록체인이나 이런 기술들에 의해서 초연결 기반으로 된 지능화 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을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은요, 세 가지의 커다란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제가 이번 학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는 부동산 정보 빅데이터의 앞부분에서 다 있는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제 급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빠른 속도로 이렇게 혁명이 일어난다. 세상이 바뀐다. 이 얘기죠. 두 번째는 파괴적이라고 합니다. 파괴적이란 뭐냐? 우리가 어떤 것을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할 때는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 그 연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죠. 근데 파괴적이라는 건 뭐냐면은 과거와 현재에 있는 상태를 전부 다 무시하고 파괴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 얘기란 말이죠. 예. 앞에 지금 오늘 제가 마지막 꼭지에 지금 부동산 시장에 블록체인에서 혁신적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 일어난 그 현상과 현상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현재에 있었던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그런 판도가 바뀌는, 판이 바뀌는 그런 파괴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런 의미로 4차 산업혁명의 두 가지, 번이 바로 이런 파괴적이라는 의미고요. 세 번째는 융복합적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단일하게 있는 것들이 발전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전혀 다른 것끼리 이종이 합해져 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이런 세상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 이래서 급진적, 파괴적, 융복합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예, 어려워요. 아, 정말 그렇게 될까?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세상은,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그리고 하여간 파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예, 이런 것들을 좀 잘 염두에 두시고 오늘 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이라고 하죠. 블록체인. 블록 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어떤 거래가 이루어진 그런 장부들이 블록이 10분 단위로 해가지고요. 10분간에 이루어지는 거래 장부가 모여서 하나의 블록이 형성되고 또 10분 단위로 하는 것도 블록이 형성되고 그래서 그것을 연결한다. 그래서 체인. 이게 블록이 줘가지고 연결한다. 이래서 블록체인 이렇게 명칭을 붙였죠. 그러면서 이 체인이 되면서 연결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이게 부여가 되고 이걸 이제 채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건 블록하여 연결한다 하는 의미로 블록체인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블록체인은 말이죠. 사실 이제 뭐 이건 엄청난 기술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WEF 하면은 이제 세계 경제 포럼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2025년 되면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고 매년 83%의 성장을 이루어서 2020년도에는 91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예, 또 같은 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블록체인에 유관되는 그런 관련된 시장이 2025년은 1760억 불, 2030년에는 그거하고 몇 배가 되는 3조 1600억이 된답니다. 이렇게. 자, 우리나라에서도 말이죠. 뭐라고 했냐면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건 단순한 요소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체계를 바꾸는, 경제 체계 자체를 판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체계를 바꿀 수 있는 유발할 때 파급력 있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일단 말이죠. 이 블록체인이 처음에 기술이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놀래고 당황한 데가 어디냐면은 금융쪽입니다. 세계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이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은행의 역할이 대폭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고 어쩌면은 은행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을 수 있겠다. 이런 아주 미기시도 느낄 정도로 이렇게 했던 기술이죠. 그래서 금융구조의 혁신을 이루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라는 것이 앞으로 지금 이 긴축통화가 뭐냐면 달러지 않습니까? US 달러. 근데 이게 앞으로 암호화폐, 이 블록체인에 의해서 나오는 암호화폐가 바로 이런 이제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건 암호화폐의 확산을 통해서 엄청난 세상의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이게 뭐 금융뿐만 아니라 부동산 뭐 어떤 분야고 적용이 안 되는 분야가 없을 정도로 이런 그 산업의 어떤 생태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가트너가 2019년도에 블록체인 기술이 과연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가 하는 거를 이제 하이퍼 사이클을 이렇게 그린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트너는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 이제 기술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야, 이거 어마어마한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품이 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정신 차리면 어떻게 돼요? 거품이 꺼지죠. 그래서 거품이 꺼지고 그것이 조금 이제 기대치가 좀 낮아지면서 그것이 발전해 간다. 그래서 다시 재조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기술이 진행이 간다. 자, 모든 기술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에 의해서 여기 있는 것 같이 금융이라든지 아니면은 스마트 컨트랙트, 이건 이제 스마트 계약이죠.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공공에서의 블록체인의 활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이제 비트코인에 관련되는 거라든지 ICO에 대한 거, 암호기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거품기를 지나서 거품이 제거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실용화되는 그런 과정 쪽에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기술이 많이 진전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제 이것이 곧 우리 실생활에도 피부에 와닿는 이런 것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술이. 자, 여기에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같은 해서 금년도에 말이죠. 세상을 움직이고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핵심적 기술이 뭐냐 하는 것들을 매년 발표합니다. 근데 보면요. 2018년, 19년에도 보면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아주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들어가 있죠. 지금 이 표에서 보면은. 예, 그리고 2020년에 되면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뭐냐면은 실용화된 블록체인이 핵심적인 기술로 앞으로 모든 세상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기술보다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핵심적으로 될 거라는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블록체인은 말이죠. 이게, 이 논문이 이거예요. 예,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레트 캐시 시스템 해가지고, 이 논문이 2008년도에, 이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발표했냐? 암호화기에 관련되는 전문가들한테 수백 명한테 메일로 보냈어요. 우리가 이제 논문을 쓰면은 학회지에다가 게재를 해서 발표하고 하는데, 이 논문은 어떻게 했냐면 메일을 발송했단 말이에요. 수백 명한테. 근데 이 논문을 이제 받아보니까, 뭐 별거 아니에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 그러니까 어때요? 본인은 말이지. 엄청난 기술을, 지금 내가 연구해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논문을 써가지고 했는데, 관심을 안 가지니까 좀 섭섭했겠죠. 그래서 스스로 이 논문에 맞추어서 블록체인 시스템을 스스로 구축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 블록이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고, 예, 그래서 초기에 최초에 이제 그 블록이 구성된 걸 뭐냐면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합니다. 최초 블록이라는 얘기죠. 제네시스 블록. 그리고 이제 블록이 또 형성되고 그러면서 블록권의 두 개를 연결시키면서 뭐가 발생돼요?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이제 스스로 비트코인을 이제 생성을 이렇게 받은 거죠. 스스로. 예, 이렇게. 자, 이 비트코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뭐 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 실제 어떤 가치가 있으려면 거래가 이루어져야겠죠. 예. 그랬는데, 자, 그러다가 말이죠. 2010년도에, 라즈로라는 사람이 이거 비트코인을 가지고 실제 피자를 갖다가 구입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어떠냐면 2010년 5월 8일 날, 피자 두 판을 갖다가 비트코인 1만 개를 가지고 30달러짜리 피자 두 판을 했다. 예. 이렇게 됐습니다. 예. 이게 실제 거래가 됐으니까, 어때요?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블록이 이어지면서 연결해서 체결되는 그거는 어때요? 가치가 있다는 것이 이제 그 의미가 갖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5월 8일 하면 비트코인 데 피자데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피자데이. 그래서 매년 외국에서는 이거 행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이렇게 좀 가져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도대체 이 논문을 누가 썼느냐? 그래서 이 논문을 이렇게 쓴 필명을 보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름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일본 사람 같죠? 예. 그래서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침 그 미국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를 찾아갔죠. 언론 기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이 논문 쓴 사람이냐? 그러니까 나는 안 썼다. 이렇게 됐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럼 도대체 누가 쓴 거냐, 이 어마어마한 기술을, 더더욱이 이름도 안 밝히니까 더욱더 궁금증이 아마 더 됐겠죠. 그래가지고 있는 찰나에 어떤 한 교수가, 이거 내가, 가명으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해서 내가 쓴 연구한 거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맞냐. 이제 검증을 했겠죠. 검증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닌 것이 이제 들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괜히 나왔다가 망신만 당하고 들어갔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호주에 있는 한 교수가 내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네시스 블록을 가지고 확인하면 된단 말이죠. 이 제네시스 블록이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냐, 네트워크에서 만들어졌으니까 IP 주소가 있겠죠. 그걸 맞춰보니까 맞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수가 쓴 것으로 거의 지금 뭐 확실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교수 이름보다도 지금은 더 뭐가 유명해졌어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더 유명해져서 지금도 그냥 그 교수 이름을 안 쓰고 사토시 나카모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09년 1월 3일부터 이 블록이 형성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블록이 10분 단위로 계속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하냐면 거래된 것이 이게 저장이 되는데 이게 한 3억 건의 거래된 양이 한 55만 개의 블록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게 실제로
그 저장 용량을 얼마나 차지하냐면은 200기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200기가. 엄청나게 많은 이제 용량이 차지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 블록체인에 이제 제한을 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왜 제한을 주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는 그 논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계 금융위기가 2007년도에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7년도에 이제 세계 금융위기가 온 걸 이렇게 바라보니까 어디 중앙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도미노 현상으로 전체가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하여간 어디 중앙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세계 경제가 막 금융위기가 오고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중앙화된 이런 시스템에서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중앙화가 아닌 탈중앙화를 통해서 그래서 하여간 언제든지 이 시스템이 구현되도록 안정되고 구종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고 이렇게 논문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핵심이 뭐냐? 블록체인의 기술의 핵심은 뭐냐면은 탈중앙화라는 거예요. 이게 중앙화를 하니까 거기 모두 다 중앙이 문제가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미치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앙화를 안 하고 분산시키면은 어디 한 군데가 문제되더라도 뭐 다른 데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지금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은 동등한 지위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군데가 문제됐다. 그럼 문제될 게 없죠. 자, 그래서 이런 탈중앙화를 통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기록하는 사람의 중앙에서는 누가 선정이 돼가지고 그 사람이 기록하는데 그 사람이 허위로 기록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전체가 다 허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민주적으로 선택이 돼가지고 되겠다. 그런 이제 민주성이라는 그런 이제 개념이 그 안에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기록되는 내용이 신뢰를 가져야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참여해가지고 그 중에 누가 선정이 되고 그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되는 내용이 또 신뢰성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체인으로 연결시켜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뭐 머클티라든지 그 다음에 해시 함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비대칭 암호화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적용시키면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앙에서는 하나가 문제가 되면 전체가 문제가 되니까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가동이 되겠다. 어디든지 운영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상시 가동을 보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에 맞춰서 이제 적용되는 기술이 뭐냐면 탈중앙화되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 장국 기술 뭐 이런 기술들이 분산 원장 기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적용된다면은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적용되는 기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데 이 기술이 하나하나가 참으로 오묘하고 참 기가 막힌 기술입니다. 정말 제가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이걸 한 사람은 정말 천재 아니겠어요? 그렇게 보입니다. 자, 블록체인은 네 가지 특징을 주로 얘기합니다. 여기다가 뭐 한 가지 더 붙이기도 하고 뭐 두 가지 더 붙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이제 특징을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탈중앙화가 된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투명성이 유지되는 기술이다. 투명성. 그래서 이거는 분산 장부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장부를 누구든지 쉽게 고치려면 중앙에 있는 것을 중앙 하나만 고치면 되지만 위조를 하고 변조시키려면요. 근데 분산돼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다 고치지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투명한 그런 정보가 그 안에 관리가 되고 저장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가역성입니다. 비가역성은 뭐냐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래서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술이다. 그 다음에 가용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그래서 이렇게 탈중앙화, 투명성, 비가역성, 가용성 이런 기술에 의해서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고 간에 이런 거 관련되는 데서는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법률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은 뭐 금융이나 뭐 자산관리, 물류관리, 공공, 뭐 의료 적용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표시한 거는 하여간 모든 분야에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적용된다 하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이제 블록체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술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런 이제 단계를 이렇게 거쳐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거래가 거래 장부가 기록이 됐어요. 그죠? 누가 뭐 돈을 내서 입금을 시켰다. 이것도 하나의 장부잖아요. 그리고 뭐 누가 뭐 계약을 했다. 이것도 장부고.
그래서 그런 거래 장부가 발생하면은 그런 거래 장부를 다 같이 나눠 갖는다. 예, 이게 이제 그걸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우선 어떤 용어죠? 브로드캐스팅 한다 그래요. 브로드캐스팅은 뭐예요? 방송이잖아요. 방송.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다 갖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그 장부를 공유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공유를 다 해놓고 누군가는 그거를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맞는지 아닌지 이걸 갖다가 이제 해야 되고 또 누가 할 것이냐. 그러니까 누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신뢰가게 어떻게 그걸 기록을 하게 할 것인가. 요걸 이제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신뢰 검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과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요게 맞다.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그것이 이제 블록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록에 그 장부가 저장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10분 단위로 모여서 그것을 이제 연결을 시키는 체인을 같이 쭉 연결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블록체인이. 거기에 맞춰서 여러 이제 제가 밑에다가 조그만 것을 써놓은 것이 바로 뭐냐면은 거기에 적용되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렇게.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 참여할 수 있어요. 예, 이게 비트코인 블록체인 시스템에 여러분들도 가서 거기 가가지고 블록체인 코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 컴퓨터에 설치를 하면은 여러분들한테도 그 장부가 여러분들한테 옵니다. 예, 자동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누구든지 다 그 장부가 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간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는 바와 같이 이 장부 하나 딱 그렇게 누가 거래가 장부가 있어요. 그럼 거래 장부가 거기에 참여하는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누구든지 참여하는 사람이 블록체인 코어라는 그 프로그램 설치된 컴퓨터에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그 거래 장부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분산해서 저장이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앙에서 시스템이 하는 것은 중앙에 가서 하나만 고치면 되겠지만 거래 장부가 만들어지자마자 전 세계에 있는 그 참여하는 사람한테 수천 명, 수만 명한테 다 가기 때문에 그 위조가 가능할까요? 그 위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가서 고쳐야겠죠. 그 사람 다 찾아가서. 전 세계에 있는 전 사람을 다 찾아가서 고쳐야 위조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됨으로써 탈중앙화를 이루고 분산정함으로써 위조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무결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이게 이제 머클트리라는 기술이 있어요. 머클트리는 뭐냐면은 장부가 되면은 이게 장부가 되면 두 가지를 계속 복합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다시 또 모으고 또 두 개가 모이면 또 모으고 그 최종적으로 이렇게 쫙 모여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자, 그런데 여기에 장부가 있으면요. 이 장부를 어떻게 기록을 하냐면은 이거를 그대로 하면은 용량이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시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시 함수. 그 해시 함수를 통해서 아무리 많은 내용이라도 간단하게 32비트로 다 표현이 된다. 이런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시 함수는 여러 가지 SHA1도 있고 2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지만 여기 이제 블록체인에서 이용하는 해시 함수는 뭐라냐면 SHA256이라는 해시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자, 우리나라 국회 도서관에 가면 책이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 엄청나게 많은 책을 SHA256으로 딱 해시를 시키면은 30비트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거를 표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국회에 있는 어느 책 하나가 글자 한 글자 붙였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책 중에 어느 책에 글자를 한 글자 붙였어요. 그러면은 글자 한 글자 붙인 그 국회에 있는 많은 책의 전체를 가지고 이 SHA256으로 해시를 하면은 여기 있는 값이 변할까 안 변할까요? 변합니다. 한 글자만 고쳐도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해시 함수를 통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위조가 됐는지 아닌지를 쉽게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자, 여기에 지금 장부가 이렇게 쭉 거래된 장부가 있는데, 자, 요 장부를 하나 조작을 했어요. 누가? 그래서 5억을 갖다가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얘가 10억으로 좀 100억으로 고치고 싶다 해서 100억으로 고쳤다 이겁니다. 숫자를. 그러면은 요거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장부, 요거 이제 해시한 거죠. 해시 함수로. 요거하고 연결되고, 요것도 고쳐지겠죠? 여기도 바뀔 거고, 또 이거하고 된 것이 여기도 바뀌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것만 보면은 어디에서 바뀐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내용을 바뀌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기술. 이게 이제 머클트리라는 기술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위조가 된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나중에
블록이 져가지고 쭉 형성이 돼서 그래가지고 저장되는 것 중에 누구 하나가 그 중간에 어떤 내용 고쳤다 할 때 이걸 쉽게 이렇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먹고 처리하기 위해서. 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놀라운 기술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블록을 지을 때 이게 해시를 연쇄해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 하나 블록이 이렇게 형성됐어요. 처음에 이게 블록을 해가지고 거래가 됐는데, 그 다음에 블록이 돼서 또 거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블록이 또 10분 단위 되면 또 하나 블록이 또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 만들어질 때 이 앞에 있는 이 전체의 이 10분 단위로 만들어진 이 전체 양, 이거를 다시 SH256이라는 해시 함수를 통해서 요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요걸 집어넣은 것을 다시 또 전체를 또 해시를 한다는 거예요. 또 다음에 할 때는 또 이거를 또 요것만 넣어가지고 또 해시를 하고, 요거 전체를 해가지고 넣고 또 전체를 해시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이제 아까 보니까 2018년에 50만 개의 블록이 됐는데 50만 개의 블록이 된 거지 그 이전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연쇄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를 고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중간에 고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데이터의 위조가 불가능하고 위조가 된 것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면에서 인해서 아까 블록체인의 기술 중에 비가역성을 간다 이랬잖아요. 네, 비가역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건 해시, 연쇄 해시를 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 하면은 뭐 비트코인으로 연상을 많이들 하죠. 마치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양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블록을 져가지고 연결을 할 때 거기서 이제 연결하면서 거기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채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 이럴 때 이제 채굴, 마이닝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 마이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가? 그러면 누구한테 그 블록을 갖다가 주느냐 이거죠. 비트코인을 주느냐. 자, 근데 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모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어느 일정 기간이 되면은 그 컴퓨터의 속도가 2배 이상 발전한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컴퓨터의 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면은 이런 암호 기술이 나중에는 좀 더 무용화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말이죠. 이런 생각을 했어요. 2주간에 걸쳐서 2016개의 블록이 형성되도록 이렇게 스스로 이 목표값을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쉽게 블록을 블록을 형성한다 할지라도 뭐냐면은 이거 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죠, 여러분들? 예, 제가 좀 잊어버렸습니다. 옆에서 우리 조교님이 도와주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이제 그래서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컴퓨터 성능이 좋든 아니면은 뭐 빠르게 이렇게 블록을 형성하든 이런 것들이 되는 환경이 될지라도 2주간에 2016개의 블록이 형성되도록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2016개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게 왜 2016개냐 이거죠. 자, 아까 제가 블록은 하나를 형성하는데 10분이 걸린다고 했죠. 10분 단위로 하나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시간이면 몇 개가 돼요? 6개죠. 자, 하루 24시간이니까 그러면 1일 되면은 6 곱하기 24에서 144개의 블록이 형성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2주간은 14일입니다. 그러면은 14일이죠. 그러면 하루에 144개가 14일을 하니까 2016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2주간에 2016개가 블록이 형성되도록 그걸 조정을 스스로 하도록 한다. 자, 그런데 자, 누구한테 그러면 이 블록 비트코인을 줄 것이냐? 여기서 할 때 이게 블록이 연결될 때 말이죠. 자, 여기서 뭘 쓰냐면요. 아까 SH256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해시를 한다고 했잖아요. 해시. 그래서 32비트 값을 갖다가 이렇게 부여를 하면서 하게 되는데, 자, 요 값은 어떻게 하냐면은 많이 계산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앞에 있는 값이 말이죠. 이 32비트로 되는 값이 0자리가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하나 14번 이렇게 저기를 하면은 14번 계산을 하면 앞에 0자리가 하나 생기고, 두 개가 58번 계산을 하면은 2개가 생기고, 그래서
173만 뭐 9천 번 정도 하면은 앞에 0자리 5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무수하게 많이 하면은 전부 다 0자리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 값을 말이죠. 가장 그 적절한 값이 형성이 되는데 그 형성되는 값이 이렇게 설정돼 가지고 여기서 2주간에 216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 값보다 작아지게 되는 값을 구한 사람한테 바로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갖다가 인센티브로 부여한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상도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하여튼 뭐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블록이 연결될 때 이 해시 값을 결정하는데 해시 암호 값을 가장 선착순으로 가장 적절한 값을 먼저 한 사람한테 거기에 비트코인이 부여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이게 빨리 할 수 있겠죠. 이 값을 갖다가 빨리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요? 이게 이제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고 하면은 누구도 빠른 값을 하기 위해서 경쟁이 붙습니다. 예,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비트코인 하나의 값이 얼마냐 보니까 1250만원, 60만원 정도입니다. 비트코인 하나가. 예, 값이. 근데 이게 말이죠. 블록이 처음 형성될 때 몇 개를 주냐면 50개를 줬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예, 1700만원 곱하기 50개 해보십시오. 돈이 얼마인지.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요거 한 번만 내가 받으면 어때요? 선착순이라는 건 경쟁이 붙어가지고 하나만 받으면 그러면 뭐 평생 그냥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충분한 그런 돈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막 경쟁적으로 그걸 막 채굴하게 해서 막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난이도가 말이죠. 갈수록 올라가요. 왜? 성능 좋은 사람끼리 막 계속 붙으니까요. 자, 이래서 2009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처음에 블록을 형성할 때보다 이 난이도가 몇 배 올라갔냐면 2018년도에 말이죠. 10월 달에 몇 배 올라가면 그때 비해서 7.45조배 7.45배가 아니고 7.45조배만큼 올라갔다 이거예요. 이렇게 막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더욱더 많은 컴퓨터 성능을 또 좋게 하려니까 돈이 들어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거죠. 예, 그렇게. 자, 이 블록체인에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 기술인데, 지금 이제 블록체인의 그 한계라는 것이 있죠. 뭐냐면은 10분 단위로 하나가 형성되는데 이게 여러 사람하고 합의를 이루고 이러다 보니까 속도가 어때요?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거래되는 것을 초당 몇 개를 처리하느냐. 이게 이제 TPS라고 해요. Transformation per Second인데, 그게 초당 7개 내지 30개 정도만 이렇게 거래 정보를 처리를 하는 속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늦죠. 예를 들어서 비자 카드에서 말이죠. 이게 얼마를 처리하냐면 24,000개를 처리합니다. 초당.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어떻게 쓰기 위해서는 속도가 너무 늦어가지고 제한을 받는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이제 원장 갖다 전부 다 나눠 갖는 거예요. 참여한 사람들은. 우리도 참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블록체인 코어만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연결돼가지고 나한테도 그 정보가 다 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걸려요. 지금까지 안 왔던 거 다 오니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2018년 11월에서 200기가라는 저장 공간을 차지한단 말이죠. 이게. 그럼 나는 괜히 참여한다고 연결시켜 놓으니까 내 하드디스크 200기가를 그냥 쓰지도 못하는 것이 내가 활용하지도 않을 그런 데이터가 쌓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당한 부담을 주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참여자들이 괜히 참여했다가 컴퓨터 쓰지도 못하는 용량만 차지하고 이러니까 많이들 이제 또 참여가 제한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참여를 많이 해야 어떻게 되느냐. 참여를 많이 해야 그 중에서 투명성을 가지고 비격성을 가지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죠. 몇 사람만 참여해가지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참여를 해야 투명성 있는 정보가 저장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문제하고 또 연결됩니다. 예. 자, 세 번째 한계는 뭐냐면은 이 블록체인을 유지하는데 상당한 그 유지비가 문제가 생긴다. 왜? 이 컴퓨터 파워가 말이죠. 엄청나게 소모가 된단 말이죠. 이게 초기보다 지금 7.45조배만큼 이게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컴퓨터에 전기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런 하드웨어, 이런 부분도 많이 지금, 더 비싼 것을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수익성이 약화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비트코인이 부여되는 것이 말이죠. 이게 5년 단위로 이 반감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50개를 주다가, 그 다음에 5년이 지나면 몇 개 줘요? 25개. 또 5년이 지나면요, 12.5개. 이런 식으로 갈수록 줄어요. 지금 현재 12.5개를 주는데, 6.25개를 줍니다. 금년도부터. 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거기서 받는 그런 비트코인은 갈수록 줄어드니까 어때요? 이러니까 비트코인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많은 사람을 참여시켜서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비트코인이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인센티브 자체가 가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제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거기에 이제 채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2018년도니까 한 3만 명이 이 채굴에 참여했는데, 2019년 되니까 10,000명밖에 지금 채굴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제 이 퍼블릭 블록체인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가 뭐냐면요, 55세트 공격에 취약하다. 이 말이 뭐냐, 이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아까 그랬죠, 분산해서 전부 다 장부를 갖고 있는데 확률적으로 51%만 그걸 조작을 하면은, 그걸 변조시키고 내용을 조작하면은 그걸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통계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예, 그렇게. 그래서 이 비트코인 이 블록체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블록체인이 있는데, 그런 블록체인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한된 것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채굴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채굴하는 것들이 한 4개가 전체의 블록을 갖다가 몇 개를 장악하냐, 50%다 블록을 차지한다. 그렇다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거기에 연결된 사람이 1,000만 내지 2,000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이제 채굴만 전담적으로 하는 사람이 지금 3만 명, 1만 명 정도 된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누구에서 좌우돼요? 상위에 이렇게 파워가 있게 하는 그런 상위에 있는 네다섯 채굴자에게서 이것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에 의해서 굉장히 취약성을 갖는 거. 이것이 이제 50% 어택, 50% 공격에 취약하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개인정보 굉장히 취약하다. 개인정보가. 개인정보라는 건 뭐예요? 잊혀질 권리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정보 주체가 그 내용을 수정을 하거나 정정을 하거나 삭제를 원하면은 해주도록 돼야 개인정보가 잘 보호될 수 있는 건데, 자, 아까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비각성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러니까 잊혀질 권리라는 것이 그렇게 제한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개인정보가 취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요새도 가끔 이제 구글이라든지 IBM이라든지 여기서 양자 컴퓨터를 개발한다, 이런 얘기가 가끔씩 나와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암호화 기술이에요. 그래서, 해시 함수를 통해서 해시를 해가는데 이 속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이제 속도를 따라가지고 할 수 없고 복잡한 계산이기 때문에 현재 컴퓨터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지만, 이 양자 컴퓨터는 말이죠, 이게 다중으로 계산합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연산을 한다고 한다면은, 양자 컴퓨터는 다중으로 이렇게 연산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9자리 소인수 분할하는데 지금 고성능 컴퓨터는 1600배들을 병렬로 연결해가지고 8개월이 걸리는데요. 양자 컴퓨터는 수시간에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아무리 암호 기술을 하고 복잡하게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쉽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의 한계이기도 하죠. 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투자 가치가 있습니까? 투자해도 됩니까? 이게 이제 가격이 넓디죠.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변동폭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지금 어떤 사람은 비트코인에 투자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자, 아까 예를 들어서 피자를 한 판 살 때 30불짜리 피자 2판을 살 때 10,000개의 비트코인을 썼다고 합니다. 10,000개. 지금 10,000개면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한 개가 한 1,750만 원 정도 돼요. 오늘 가격이. 1,750만 원짜리가 10,000개라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돈이? 그거 가지고 피자 2판 샀어요, 옛날에.
그거 옛날에 그거 피자 두 판 그 하고 그 산 사람 갖고 있으면 지금 어떻습니까? 상상도 안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역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사서 잘만 되면 엄청난 돈을 벌어서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채널성이 이게 가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제가 보면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시퍼즐의 난이도가 이게 엄청나게 올라가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인센티브도 많이 줄고 예, 이렇게 됩니다. 2024년 되면은 3.16개밖에 안 줍니다. 총연 50개까지 주다가 2028년 되면 1.56개밖에 안 줘요.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채굴 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 되냐? 한 8천에서 10,000불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돈이? 거의 1,000만 원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1,000만 원 가까이. 채굴 하나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다 받는다는 보장도 없죠. 거기서 경쟁적으로 해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한 사람 받으니까.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값이 지금 1,750만 원 정도 한다니까. 이게 뭐 채널성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연금술이라는 것이 있죠. 예, 글란시보그가 1980년도에 이 납을 갖다가 이렇게 입자 가속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하면은 양성작 3개만 지금 3개 차이죠. 납이 82번이고 금이 79번이니까 양성작 3개만 줄이면은 금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해보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금을 실제로 채굴을 하기도 했대요. 이렇게 했다는데 이때 입자 가속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시간당 5,000불. 그러니까 극소량의 금을 생산하는데 한 6만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6만 불. 예, 그래서 금을 이론수 한 560달러 정도의 금을 이런 방법에 의해서 예, 이 입자 가속기에 넣어가지고 양성자를 제거시키면서 하기 위해서는 한 1,000조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기술이 의미가 있나 없나요? 마치 지금 요거 같이 이 비트코인 기술도 이게 갈수록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채널 받는 것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채굴을 전반적으로 하는 사람도 2018년도에 한 3만 명까지 늘다가 지금 어떠냐면 10,000명으로 이렇게 급속도로 줄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치는 말이죠. 이거는 거의 그냥 뭐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거죠. 예, 우리가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뭐 주식을 해도 굉장히 위험한 투자 중에 하나가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데 주식은 그래도 하다못해 종이 쪼가리라도 있죠.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컴퓨터에 그냥 있는 거 그죠? 가상에 있는 것 뿐이죠. 예, 그래서 그런 면도 좀 많이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블록체인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 많은 제한이 있죠. 그래서 실용적으로 쓰기 위해서 실용하고서 다양한 분야에서 쓰기 위해서는 어떠냐면은 그 기술 자체를 그대로 쓰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어서 어떠냐면은 탈중앙화라는 걸 포기하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된 사람만 허가자만 참여하도록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처리 속도를 갖다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처리 속도를 내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기술이 뭐냐? 프라이빗 블록체인하고 이제 컨소시엄 블록체인입니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뭐냐면은 그 참여하는 사람을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제 어떤 해당되는 사람만 참여를 시키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운영되게끔. 그러면 어때요? 탈중앙화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또 컨소시엄은 어떻게 하냐? 그런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구성된 것끼리 연결을 또 여러 개를 연결시켜가지고 그것을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한다.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허가형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허가된 사람들만 한해서만 이렇게 하도록 한다. 자, 그렇다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탈중앙화라고 하는데 탈중앙화라는 걸 포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한다면 과연 이게 블록체인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란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고요. 대부분 보면 이제 프라이빗이나 컨소시엄 블록체인을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그것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록체인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자, 국가별로 보면요. 미국이나 영국이나 중국, 뭐 에스토니아, 온두라스 이런 국가들에서 이 블록체인을 활용을
하도록 하고, 또 블록체인 활용을 하니까 그런 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맞춰서 많이 고쳐져 가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뭐냐면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중요한 그런 문서들 있잖아요. 공공장부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을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가장 이제 관심 있는 분야는 에스토니아입니다. 이 에스토니아는 뭐냐면은 블록체인에 의해서 시민권을 줍니다. 에스토니아는 국가는 아주 소국가죠. 아주 뭐 제가 알기로는 뭐 100만, 200만 이렇게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주 작은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민들한테 전부 다 블록체인에 의해서 시민권을 이렇게 부여하고, 이 시민권은 거기 누구든지 거기에 받고 싶은 사람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하면서 블록체인을 활용하고 있어요. 온두라스라는 국가는 말이죠. 온두라스는 토지대장을 갖다가 이 토지장이 이게 군인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투호 세력들이 많이 조작을 이렇게 해서 아주 골머리를 많이 쏟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면서 여기다가 이제 블록체인에서 토지장을 전부 다 관리하니까 어때요? 고칠 수가 없죠. 예, 비가역성이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블록체인에. 이런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데가 바로 이제 온두라스 이런 국가입니다. 자, 블록체인은 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뭐 금융 보안 분야, 그 다음에 암호화폐, 그 다음에 거래, 경제, 뭐 산업운영, 뭐 거의 모든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이게 활용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많이 활용되는 분야는 뭐냐면 금융 쪽이죠. 금융에 이렇게 뭐 이체를 하게 하는, 이제 회에 갖다가 송금을 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빠른 시간 내에 거래 비용도 아주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금융 되고, 비금융 분야에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부동산 분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진전이 현재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018년도부터 우리나라도 이 블록체인을 지금 제대로 우리도 좀 다른 나라 못지않게 우리도 좀 블록체인을 좀 활성화를 시켜서 국가를 발전하고 산업을 좀 발전시키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해서요. 2018년도 이후부터 공공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매년 6 내지 12개의 과제를 선정해서 그걸 블록체인을 갖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험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8년도에 우리 이제 그 부동산의 그 공부를 블록체인에 의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2018년도에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다음은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서 이 스마트 계약과 ICO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록체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은 대표적인 것이 이 이더리움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더리움 들어보셨죠? 예, 이더리움. 자, 이 이더리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여러 가지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비탈리 부텔린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러시아계 캐나다 사람입니다. 그 19살에 만들었답니다. 이 이더리움을. 예, 엄청나죠? 예, 천재라고 해요. 예, 그래서 이 이더리움은 어떻게 했냐? 이게 고정되고 그 다음에 다중거래를 그동안 그 기존의 블록체인을 할 수가 없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에 의해서 분산 컴퓨팅을, 그러니까 상상 가능한 모든 형태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더라. 이게 기존의 블록체인은 고정된 것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프로그래밍까지 구현이 가능하니까 다양한 그런 이제 용도로 이렇게 쓸 수 있게 유연성을 갖도록 했죠. 그 다음에 거래를 거기서 거래를 갖다 할 수 있게 하고, 스마트 계약을 가능하게 하고, 이런 걸로 해서 2013년에 이제 비탈리 부텔릭이 백서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을 이제 ICO에서 조달을 했어요. 그래서 1650억 원을 조달해가지고 그 이더리움을 개발을 2015년 7월에 개발을 완료를 했던 이 기술입니다. 제가 왜 이더리움을 말씀드리냐면은 바로 이제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은 바로 이더리움의 이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중간 개입 없이 계약 체결과 이행이 자동적으로 실현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스마트 계약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부동산 계약을 한다. 그럼 중개사가 있어야 하잖아요. 지금 대부분 중개사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필요 없다는 거죠. 스마트 계약을 하게 되면. 예, 그렇게. 자, 스마트 계약은 여러분들 이렇게 좀 상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 자판기가 있잖아요. 그럼 커피 자판기가 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뭐, 밀크 커피 500원. 그 다음에 무슨 커피 있어요 또? 커피가. 아메리카노 커피, 700원. 예,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아메리카노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카라멜 마키아토. 뭐 있어요? 카라멜 마키아토. 카라멜 어디? 예.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동전을 넣잖아요. 그게 맞춘 동전. 1,000원짜리 하나 딱 넣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000원을 딱 넣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메리카노 커피가 한 장 딱 나오고 300원에 딱 거실러집니다.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 무슨 계약이에요? 맞는 돈을 넣으면은 커피를 주고 잔돈을 준다 하는 어떤 약정된 그 약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이런 겁니다. 예, 스마트 계약이 바로 그런 거죠. 조건을 맞춰서 넣어주면은 그것이 이행이 되는 거. 자동적으로 이행되도록 하는 거.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 있는 거. 이게 제 스마트 계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 스마트 계약은 사실은 비탈린 부테릭이 먼저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1994년도에 이제 닉 서버라는 사람이 먼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실용화되기에는 좀 많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언급만 되다가 말았는데 이런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것을 비탈린 부테릭이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이게 제대로 이게 본격적으로 스마트 계약이 이행이 되는 것이 이제 만들게 된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스마트 계약은 부동산이나 금융거래, 공증, 하여간 어떤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하거나 이행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기술이 바로 스마트 계약이다. 이렇게. 자, 여기에 부동산 계약을 합니다. 예, 계약자가 중개사무실에 오거나 이렇게 와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주인하고 계약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계약하는 건데, 스마트 계약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계약서를 이렇게 플랫폼에 가서 이런 이제 프로그램화된 계약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IFTTT 로지라고 해요. If this then that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논리가 있죠. 계약서 작성을 해가지고 서명을 하면 그 계약서대로 이행이 된다. 그러면은 먼저 그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날짜가 되면은 잔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등기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해서 프로그램만 딱 짜서 거기서 계약자들이 이 안에 와서 계약을 딱 하게 되면 그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쫙 이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부동산에서 굉장히 유용한 이 기술이 스마트 계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스마트 계약이 앞으로 많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 계약이 이루어지려면은 몇 가지의 이제 필수 요건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거기에 이제 딱 거기에 맞춰져 있는 알고리즘이 짜 있어야겠죠. 프로그램이 짜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절차가 잘 프로세스가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해야 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게 제가 지금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게 스마트 계약의 필수 요건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한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어떻게 맞춰지게 할 것이냐.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떡하죠? 그 문지 하나하나에 참 의미를 갖고 그거 갖고 엄청 신경을 쓰잖아요. 아자하고 어자하고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에 의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고 그렇게 되기도 되는데, 프로그램을 그렇게 정말 잘 그렇게 그런 민감한 것까지 다 포함시켜서 쓸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지금 한계가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냐면 인공지능이라는 알고리즘이 이걸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그래서 충분히 가능은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이렇게 되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스마트 계약은 B2C, 비즈니스 투 컨슈머 해가지고 기업과 소비자 간에, 아니면 B2B, 기업과 기업 간에, 이런 간에도 모든 것을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월세로 임대를 해줬습니다. 근데 매월 이제 임대료를 내겠죠. 임대료를 입금을 시키면 방을 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번 달에 입금을 안 시켜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방 번호 열쇠 키 갖다가 바꿔가지고 못 열게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고,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면은 문을 열어주고, 임대료를 안 내면 문을 안 열어줍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스마트 계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렇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다. 그러면 숙박하는 것들을 갖다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오피스텔 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필요한 사람들한테 이게 주는데 열쇠를 어떻게 해요? 오는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그걸 줄 수는 없잖아요. 바로 이렇게 스마트 계약은 어떨까요? 그러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놓으면은 뭐 만나지 않아도 그렇게 뭐 키를 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스마트 계약은 아주 유용하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이죠. 자, 이 스마트 계약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이것도 하나의 계약인데 이 계약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죠. 우리는 구속력을 하기 위해서 어때요? 문서가 돼야 되고 명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떤 뭐 서면인지 사인이 돼야 도장을 찍어야 그것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건데 스마트 계약은 하나의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는 것 뿐인데 이것이 법적 효력을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미국 같은 국가는 버몬트라든지 네바다, 델웨어라든지 애리조나라든지 이런 주에서 법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법안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영국도 그렇고요. 중국이 말이죠. 아주 그 야심차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블록체인을 세계적으로 우리가 주도해야겠다. 이런 것을 강력하게 지금 스마트 계약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플랫폼을 추진하고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요. 일본은 특히 그다음에는 중개업자 개입 없이 그리고 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임대 서비스 계약 서비스를 착수했습니다. 도장 안 찍고도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일본의 이제 택지건물 거래법이라는 법에 보면은 임대 계약을 하는데 임대 계약에서 받을 소명을 해야 된다는 그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택지건물 거래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계약에서 임대 계약하는 것은 인정되는 것으로 이 제도가 개편이 지금 현재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도 이제 현실에 맞춰서 바꿔져 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마트 계약이 활성화되도록 되고 있다 하는 거죠. 지금 몇 분 정도 됐어요? 네? 한 20분 남았어요. 20분 남았어요? 예. 아이고, 뒤가 더 중요한데. 예. 자, ICO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자금을 조달하는 그 방식이 아주 쉽게 자금을 조달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ICO입니다. 그래서 ICO는 말이죠. 이것에 의해서 아주 그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이렇게 조달을 해요. 어떻게 회사가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클라우드 펀딩이라든지 벤처 캐피탈 가가지고 그런 자금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죠. 아니면은 기업을 공개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ICO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신 것 같이 2015년도에 ICO에서 1,400만 불 정도 했는데 2016년도에 2억 2천만 불, 2012년도에 32억만 불, 2018년 8월에 26억 5천만 불 이렇게 엄청난 자금이 조달이 되는 것이 바로 ICO예요. 이렇게. 그래서 ICO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이 국가들이 이렇게 ICO에서 자금 조달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CO 인정 안 합니다. 아직.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부동산문에서 프로테크라는 것이 있는데 이 블록체인도 이 하나의 기술로서 부동산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구현이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도 그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로서 되고 있는데 세계은행에서 말이죠. 이런 블록체인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8단계를 이렇게 구분해서 현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1단계부터 4단계까지는 블록체인에서 이런 이제 변조되지 않는 그런 등기가 되는 그런 과정까지를 이제 4단계라서 이 정도까지는 현재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어디까지 가냐면요. 권리를 분할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다
이루어지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파트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를 통째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그것을 권리를 다 분할하는 거예요. 10%든지 5%든지 다 분할을 해서. 그래서 그것에 맞는 소유권이 인정이 돼가지고 소유권이 등기가 되도록 하고요. 그게 이제 6단계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거래가 재계 각국을 상대로 해서 구분된 그런 것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게 되고, 그러니까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도 지금은 뭐 국토부뿐만 아니라 뭐 행정안전부라든지 아니면 대법원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다 연결되잖아요. 연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상호 운영성으로 가져가지고 모든 것이 딱 자동적으로 쫙 이루어지는 이런 8단계까지 가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4단계고 앞으로는 5단계부터 8단계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과연 이 부동산 쪽에서 블록체인이 언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한 5년 내지 10년 후가 되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를 주는 그런 기술이 된다. 디스트럭션이죠. 파괴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지금도 한 15%가 현재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된 확률에서 지금 접촉을 해서 어떻게 활용까지 시도를 하는 거 22%고, 앞으로 활용할 때 42%. 이렇게 많은 산업 분야에서 활용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스웨덴, 조지아, 온두라스 이런 국가에서 지금 블록체인이 부동산 분야에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에 공공시범사업으로 이 종이 없는 스마트 계약 기반으로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현을 하겠다. 왜냐면요, 2010년도에 1년 동안에 사람들이 부동산 공부를 발급받는 것을 보니까 1억 9천만 건을 발급을 받고 들어가는 비용이 한 1,300억 정도가 비용이 들어갔어요. 이런 비용이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블록체인에서. 또 위변조도 안 되게 하고요. 자,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블록체인에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2018년도에 개발을 했어요.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이걸 작년도에 시험적으로 운용을 하다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제가 중단돼서 제주도에 담당자하고 국토부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왜 이거 중지됐느냐, 무슨 이유로 했냐 하니까 그건 뭐 지금 밝힐 수가 없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이제 실패한 거니까. 그래서 밝히지 못하는데 하여간 기술적으로 뭐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담당자들이 참 이 유튜브를 보면 안 되는데 담당자들한테 그 블록체인에 관련된 소양이 얼마나 있는가를 제가 좀 느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것에서 충분히 이해하기가 좀 미흡하지 않은가. 이 담당자부터. 근데 담당자가 그 용역을 주면은 그 용역을 준 업체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그 주도자적으로 끌고 와야 되는데 그 기술에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해가 없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냥 멈춰주고 만 거죠. 자, 이 사업이요. 제가 언론에서 보니까 금년도에 다시 또 플랫폼을 블록체인 기반으로서 구축을 2024년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요거 이제 개념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해서 한 200억, 300억 정도를 자금을 들여서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요걸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은 그럼 와서 좀 자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언제든지 부르라고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부동산 분야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블록체인이 부동산 분야에서 많은 쪽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자, 보면은 이 아틀란타라는 데서는 이 코인을 개발해가지고 코인을 발행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거래하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임대차 거래를 하게 하고 이런 이제 아틀란타 플랫폼을 구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부분 소유권을 갖다가 이거죠. 부분 소유권. 우리도 지금 뭐 구분 소유권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코인을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게. 그러면은 10억짜리면은 코인 토큰 하나 값이 그래서 1,000원짜리다. 그러면 1,000원만 갖고도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와 같이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메리디오라는 미국에 있는 기업도 뭐 비슷합니다. 그와 같이 스마트 계약을 하게 하고 그런 것이 거래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퀀텀 와일드라는 데는 아주 이거 참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파트가 10억짜리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2억이 필요해요. 돈이. 그럼 어떡하죠? 그럼 은행에 가가지고 10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2억을 갖다가 내가 제출을 받습니다. 그러고서 매달마다 이자를 내야죠.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퀀텀 와일이라는 데는 자, 내가 2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2억만큼만의 토큰을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퀀텀 와일이라는 회사에서는 그 토큰을 사고 나한테 2억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퀀텀 와일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이제 이 토큰을 투자자에게 다시 또 판매를 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판 겁니다. 내 집의 일부를 판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뭐 이자를 갚을 필요도 없고 원리금 상환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30년 동안은 거주를 무조건 보장해 줍니다. 그럼 퀀텀 와일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 토큰을 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약 15%는 상승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그걸 갖다가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어떻게 계약을 맺어요? 스마트 컨트랙트, 스마트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충분히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예, 그렇게. 그래서 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30년까지 거주하다가 그 집을 팔 때만 그 돈을 이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 돈을. 토큰을 받은 2억을 갚으면 되는 거죠. 자, 요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영목이자하고 비슷하죠, 사실은. 예, 근데 영목이자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예, 영목이자하고는 또 전혀 좀 틀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MLS라고 해서, Multiple List System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지 않습니까? 중개사든 간에 이게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중개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쓰는 망인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매물을 검색하거나, 임대를 실사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을 흐름하고 데이터를 분석할 때, 블록체인이 이미 적용이 현재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 부동산 분야에서 이렇게 블록체인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자, 이게 앞으로 우리 부동산은 어떤 변화를 줄 것이냐, 이게 사실은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예. 어떻게 많이들 참여하십니까? 예. 지금 어떻게 좀 많이 하시는 분들 책 하나 드린다고 했는데. 예, 41명. 그렇습니까? 예. 지금 기록이에요. 야,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예.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하여간 참, 책이 많으면은 제가 다 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해하시고요. 하여튼 뭐, 이따가 우리 옆에 조 교수님 계신데, 조 교수님께서 이제 누구 이렇게 지명하시면은, 그분한테 제가 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거래하는 과정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말이죠. 자, 우리 지금 이제 전자상 거래가 있잖아요. 네, 전자상 거래. 이 전자상 거래 때문에 망한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토이저러스라는 기업도 자동차를 장난감을 판매하는 미국의 엄청난 기업이죠. 몇천 개의 매장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토로스가 몇 년 전에 파산했습니다. 왜 파산했어요? 이게 장난감을 와서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요? 아마존에 가면 인터넷에 얼마든지 있잖아요. 거기 가면 더 저렴하고 갖다가 다 집에까지 갖다 주는데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사냐 이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이 더 되는 이런 전자상 거래 때문에 토지어스도 망했고요. 뭐 우리나라도 말이죠. 뭐 동대문에 가면은 유명한 그런 의류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패스트 패션이 이렇게 돼 있는데도 지금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의류 상가들이 많이 상권이 죽고 있습니다. 왜요? 온라인으로 다 사는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쇼핑몰에 가서 사니까.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몇 년 전에 이 전자상 거래라는 것을 부동산 쪽에서 할 수 있느냐. 부동산에서 전자상 거래를 하면은 우리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여기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텐데, 그래서 몇 년 동안 제가 부동산의 전자상 거래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갖고 막 고민을 하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보고 야, 이거 가능하겠다. 앞으로. 예? 부동산 분야에서 전자상 거래가 이제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부동산의 이런 거래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 블록체인에 의해서 이 거래가 충분히 될 수 있겠다. 또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것들도 아까 스마트 계약이라는 것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통해서 할 테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돈이 오가는 과정에서도 바로 그런 암호화폐, 토큰이나 이런 코인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면은 정말 그야말로 안정하게 위험 요소 없이 이렇게 거래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전자상 거래라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국의 아마존에 가서 해외에 있는 어떤 물건을 사듯이 우리도 외국에 있는 어디 가서도 물건을 살 수가 있고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또 투자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국경이 없이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될 수 있는 그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전사선거에 가능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또 하나가 뭐냐면요. ICO, Initial Coin Offer라고 해가지고, 예, 이렇게 해서 아까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라고 했죠.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토큰을 발행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요걸 부동산 쪽에다 쫙 제가 한번 대입을 시켜봤습니다. 자, 부동산에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는 뭐 개발하는 것 할 수도 있고, 뭐 임대도 할 수도 있고, 뭐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일 수도 있고요. 또 뭐 개인이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에 프로테크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기업도 있을 겁니다. 프로테크를 하겠다는 그런 기업도 있고. 자,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자금이 필요하죠.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럼 자금을 어떻게 하느냐? ICO에서 한다 이거죠. 그래서 ICO 어떻게 하냐? ICO에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토큰을 이제 이 회사가 할 수가 없죠. 그런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데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다 맡겨서 그런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토큰을 개발하는 것을 가지고 여기서 토큰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토큰을 갖다가 사겠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겠죠. 지금 ICO에서 많은 자금을 조달이 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몇십억 달러가 지금 조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제 그 투자를 하겠죠. 그러면 거기서 그럼 여기 이 회사는 뭘 파느냐? 토큰을 파는 겁니다. 토큰을. 예, 그러면 토큰이라는 것이 가격을 정하겠다는 거잖아요. 뭐 토큰 하나 갖다가 뭐 1원 정할 수도 있고 100원 정할 수도 있고 10,000원 정할 수도 있고. 그럼 어때요? 투자하는 사람이 그러면은 내가 돈이 있는 만큼만 투자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누구든지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떻게 했냐? 클라우드 펀딩이 된다 이거죠. 누구든지 클라우드라는 거 군중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군중이 누구든지 다 투자를 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투자하려면 돈이 많아야 되니까 소수만 투자하지 다른 사람들은 진짜 그냥 그림의 떡이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코인을 가지고 토큰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게 한다면 누구든지 투자하게 되니까 롱테일 법칙에 의해서 누구든지 투자문을 해서 많은 자금이 모일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자, 그런 자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어디 지역을 갖다 개발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지역을 갖다 임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죠. 자, 프로테크.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내가 한번 블록체인을 가지고 사업을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더 생각하면 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하실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이 필요한 건 이런 방식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더 진정이 돼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일부 투자자들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한테 토큰을 팔고요. 팔고 나머지 토큰을 거래하는 장소가 있어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 많죠. 뭐 비스함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또 판매를 하면은 일반적인 투자하는 사람한테도 거기 투자를 받게 하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가능하다. 예.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부동산의 산업이 엄청나게 발전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 이 그림은 굉장히 큰 그림이죠, 사실은.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면은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와가지고 부동산의 매물들이 허위로 많이 써가지고 골머리 썩습니다. 그래서 법이 바뀌었죠, 이번에. 그래서 허위의 매물을 올리면은 뭐 과태료 5천만 원을 부과하겠다. 뭐 이렇게 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개 매물들이 싹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동안 얼마나 많은 허위 매물이 있었냐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무슨 분석원이라고 이번에 만든다고 했죠. 네. 예. 부동산 거래 감독원? 거래 분석원? 거래 감독원입니까? 예. 그거 만든다는 것도 바로 이런 허위매물 이런 걸로 없애겨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블록체인의 기술을 이렇게 보니까요. 블록체인에는 이런 그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fork and longest chain win 룰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블록이 진실된 블록은 쭉 같이 옆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틀려지면 못하냐면 분기를 합니다. 포크라는 건 우리가 뭐 찍어 먹을 때 포크가 갈라져 있잖아요. 그와 같이 분기한다. 이렇게. 자, 그럼 어때요? 진실된 그런 부동산 매물들은 쭉 연결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포크하는 것은 이거 허위 매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이거죠. 이건 이제 아직 지금까지는 제 혼자의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이거 갖다가 뭐 제가 연구를 깊이 한 건 아닌데
하여간 블록체인의 이런 그 특성을 이용하면은 허위 매물을 근본적으로 고를 수가 있겠다. 또, 자, 여기 이렇게 포크되는 것이 많아지면 어때요? 허위가 되는 것이 더욱더 허위가 더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매물에 대해서 신뢰도가 요 물건은 몇 %고 요 물건의 신뢰도가 몇 %라고 이렇게 다 어떠냐면은 정량적으로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이거죠. 또 하이퍼레저라는 것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앞에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하이퍼레저는 뭐냐면은 이게 합의를 하고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동의를 하는 과정을 따로 구분한다. 자, 예를 들어서 중개사한테 계약을 하나 하거나 중개 물건을 맡겼어요. 물건을 의뢰했다. 예, 그러면은 그 물건을 갖다가 자, 이쪽으로 보내서 이쪽 팀에다 보내가지고 여기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확실한 건지 검증을 하고 검증한 것을 다시 보내면은 그것을 여기서 다시 이게 정확하냐 아니냐는 걸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하이퍼레저라는 것이 이런 그 블록체인의 하나의 한 분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허위 매물을 고를 수 있다. 예, 하이퍼레저라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부동산 계약을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다. 앞에서 제가 세계은행에서 1단계부터 8단계까지 부동산에는 블록체인이 이렇게 발전이 될 것이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빠른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은 처음에 물건을 봐가지고 계약을 하고 뭐 어떻게 되고 해가지고 나중에 잔금을 치르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뭐 세금을 부과하고 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죠. 뭐 하나 예를 들어서요. 제가 계약을 하나 했어요. 그럼 계약한 걸 가지고 제가 이제 대출을 받고 싶다. 그럼 은행을 가잖아요. 은행에 가면 이런 서류 준비해달라고, 준비해서 갖고 오라고 목록을 적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럼 그 서류를 다 준비해가지고 다시 또 가야 대출 하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자, 블록체인에 의해서 말이죠. 모든 장부와 공부가 어떻게 분산 저장이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을 때 그냥 몸만 가면 된다 이겁니다. 왜? 이미 거기 계약서가 있을 거고, 공유되어 있는 거기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그런 공부들, 뭐 여러 가지 등기상 증명서를 갖고 와라, 뭐 토지장 갖고 와라,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공유되어 있으니까, 블록체인에 의해서.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필요 없죠. 거기 다 있는데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할 시간도 필요 없고, 가서 그냥 신청만 하면은 바로 이행되는 것으로.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죠. 작년도에 제주도에서 시범사가 마친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빨리 할 수 있겠는가 해서 2019년도에 해가지고 이게 성조 잘 되면은 전국으로 확산하려고 했는데 사실 작년도에 이제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의 거래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래하는 공간을 이거 글로벌화돼서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편리하고 신뢰성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거래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구축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블록체인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4가지를 갖다가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제 블록체인에 의해서 통합 거래 플랫폼 운영하고 ICO에서 자금조달해서 각종 부동산에 관련되는 사업을 할 수 있고, 매물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용을 하고 허위 매물 없이요 전자상 거래가 가능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됨으로써 공공 서비스에 혁신을 이루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부동산 투자, 금융, 개발, 프로테크 이런 데 일대 혁신이 이룰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만화입니까? 공상영화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앞에 제가 서두에서 우리 4차 산업혁명은 파괴적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바로 파괴적입니다. 이런 생각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연장해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안일 겁니다. 이게 아이디어가. 그렇지만 블록체인을 이해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에 의해서 부동산에서 블록체인에서 아주 혁신이 이룰 수 있겠다 된다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제가 빅데이터를 연구를 하고 국토부에서 다양한 기관에 자문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참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이 기술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은 그런 것이 추진해 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전문가들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기술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좀 더 심층 있게 바라보고 하는 것들이 참 우선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자,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말이죠, 그렇게 완성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게 아직도 불안정한 기술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가면서 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지, 우리나라가 금년도부터 다시 또 뭐 200억, 300억을 들여서 또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앞으로 5년 동안요 하겠다고 하는데, 또 이런 시행처가 범하지 않아야겠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프로테크가 더욱더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나라 법이 작년에 바뀌었어요. 관련된 법이. 이 창업하는 기업한테 이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 준단 말이죠, 이게. 예, 이게 이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 이 4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이 4조가 뭐냐면 창업을 지원해 주는데 대상되는 기업이 어디냐 하는 것을 명시하는 그 조항입니다. 근데 이게 전에는 배제되는 기업에 부동산 분야가 들어가 있었죠. 딱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2019년 9월에 예, 이 4조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빠졌느냐고 이 창업지원법 담당 사무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혁신적으로, 부동산도 혁신적으로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산업을 창업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제한 없이 지원해 주도록 좀 바뀐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블록체인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크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창안해 가지고 하신다면은 충분히 이렇게 사업화도 가능합니다. 제가 그 많은 그런 기관에 말이죠, 이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는 기관에 가서 평가를 합니다. 예, 요 평가를 하는데 가서 들어보면요, 제대로 될 만한 거 별로 없어요. 저 그러면서 그동안 많이 아쉬웠습니다. 야, 우리 부동산 분야에서 빅데이터나 특히 이런 블록체인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너무 큰데 왜 그런 거를 하지 않을까? 참으로 아쉬웠어요. 물론 법적으로 그동안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못한 거죠. 예, 근데 이제 법에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면은 창업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억 원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금을 계속 확대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몇십억까지 받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자금이 없어도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지금 얼마든지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이 프로테크는 창업할 수 있는 아주 가능성이 전부 다 너무너무 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를 지금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이 정말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좀 크게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가 바라는 바거든요.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 책, 제가 아직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예, 이번 달 안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 책을 하나 여러분 중에 하신 분 하나 드린다고 했는데, 이 책 안에 지금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쭉 써 있으니까 이 책을 좀 참고하시고요. 예, 참고하시고. 근데 좀 한 가지 좀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책이 너무 두꺼워서 저를 원망을 많이 할 것 같은 게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이 책을 참고하시고, 또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다음에 가면요. 예, 다음에 가서 요거 카페명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 관련되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거기서 참고를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거나 하시면은 이 카페에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뭐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 강의를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1시간 30분 넘게 이렇게 열강을 해주신 우리 경정익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서두에 우리 경정익 교수님께서 열심히 그 댓글 참여하신 분을 여러 사람 주면 좋겠지만 딱 한 분만 선택을 해서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부동산 빅데이터 블록체인 프로테크 이 책 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쭉 댓글을 지켜봤는데 40명이 넘은 학우님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정말 힘듭니다. 누구를 줘야 될지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누구를 줄까 하다가 힘을 뱉어가지고 탁
튀기니까. 그래도 우리 김도경 학부, 우리 자산관리학부 감사님이 제일 많이 그래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학우님들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안종신 학우님도 좋은 그런 정보 주시고, 이리라 학우님도 참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형욱 우리 학우님, 그 다음에 임소연 학우님, 동주식 우리 학부 부회장님, 가기목 우리 학부회장님도 참석해 주시고, 우리 윤강선 학우님도 참석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이렇게 책을 한 권만 한 분한테 드려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나중에 교수님께서 한 40권 가져오셨는데. 예, 그렇겠습니다. 예. 제가 잘 얘기해서 나중에 우리 정정익 교수님이 40권 이상을 다 가져올 수 있도록. 너무 부담되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 여하튼 일단 그 중간에 끊김없이 잘 마무리돼서 너무 기쁘고요. 개강을 했는데, 우리가 강의실에서 뵈야 되는데 강의실에서 뵙지 못하고 이렇게 랜선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그나마 차선책이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음에는 133회 부동산 콜로퀴움을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 잠잠해져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직접 보고 강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나면 우리가 늘 가던 그런 장수식당 가서 삼겹살에 맛있는 커피, 삼겹살하고 커피는 안 어울리죠? 하여튼 뭐 사이다나 콜라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목마다 여러분들 이제 수강시점 변경이 이제 끝났고요. 끝났나요? 네. 끝났죠? 이제 그 수강하시는 그 과목 잘 로그인 하시고요. 공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야 돼요. 일반 로그인 하시면은 그게 출석 체크가 안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일반 로그인을 하시는데 공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야 돼요. 공인증서 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뭐 해외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국내에 계신 분들은 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서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실 때 공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보니까 참석하신 학우님들 명단을 보니까 제주도에도 계신 분도 계시고 부산 그리고 광주에도 계시지만 해외에서도 참석을 해 주셨어요. 말레이시아에 계신 우리 이정인 학우님도 와 계시고, 그리고 텍사스인가요? 미국 텍사스에 계신 분 학우님도 와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튜브 라이브 특강은 정말 우리 한국에서만 이루어진 특강이 아니고 말레이시아와 그리고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서도 수업을 듣는 정말 글로벌 라이브 특강이 되겠습니다. 우리 정정익 교수님이 그 스타트를 끊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시계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고요. 자, 바이바이. 이제 우리 참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정익 교수님, 그리고 우리 수고해준 이유정 조교수님 다 같이 여러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고 코로나19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강히 지내십시오. 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뵙겠습니다.